10대, 20대, 30대부터 힘든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도드라지게 힘들어지는 건 보통 딸이 40대, 엄마의 70대 정도. 그러면 지금인데 난 지금 딱 지금. 엄마가 갱년기를 지나고 딸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시점. 아, 나 너무 힘든데? 아, 이제 벅차. 이제 더 이상 엄마를 참아줄 수 없어. 왜 이제 와서 난리야? 20대부터 얘기하면 내가 진작에 고쳤지. 이제 와서 아주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럼 인연을 끊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엄마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지만 엄마 vs 딸로 엄마가 가해자고 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는 말들이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요거를 이제 또 잘못 이해해서 가지고 집에 가셔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엄마에 대한 진실을 듣고 왔어. 내가 평생을 당한 거더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마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진 특성, 경계선은 없다, 코드네임 마더. 엄마들은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존재죠. 자, 엄마들의 경계선 뭐 이제 넘어 들어올까요? 첫 번째는 딸의 외모,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딸을 한참 보다가 쌍수 언제 할 거야? 아 진짜. 막 이래요. 너무 기정사실이야. 그러면 딸이 쌍수? 나 안 할 건데? 왜 안 해? 그 눈으로 계속 살 거야? 어떡해. 상처야. 아니 엄마가 준 눈이잖아요. 그냥 패션도 엄마들 마음엔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희 엄마는 되게 이제 멋쟁이였고 진짜 예뻤고 그래서 항상 저를 아쉬워했고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면 니 딸? 니 딸? 니 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셔요. 특히 키를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 비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아주 모자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패션에 꽂혔냐면 세로 스프라이트에 꽂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로인데 하얀 니트의 세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는 그것만 입으면 안 그래도 사람들이 니 딸? 이러는데 그걸 입고 나가면 와우 막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요즘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만 그때는요 이렇게 빨간 다라이 같은 큰 통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부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옷이 쓰레기통에 딱 버려져서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제가 버림을 바른 듯한 느낌을 이렇게 쓰레기통 뚜껑에 딱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이거를 엄마가 버리다니 제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경질을 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아니다, 영아니야, 뭐 안 어울려, 키가 작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뭐하러 갖고 들어왔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거를 다시 또 탁 펴가지고 속상해하면서 막 하면서 다시 또 잘 개켜놓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왔더니 그게 또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어제와 같이 약간 메멘토처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날이 됐어요. 갔다 왔는데 그 티셔츠를 또 쓰레기통에 엄마가 버린 다음에 그 위에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김치찌개를 버렸어요. 절대로 이것을 입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어머님도 근데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그죠? 아, 대단하시다. 진짜 세시다 어머니듯이. 제가 딱 그걸 본 순간 못 이겨. 엄마가 원해서 밀고 들어오는 선에 대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간의 무력감? 그때부터 엄마가 뭐 하지 마. 그러면 먹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때 좀 이제 없어졌어요. 잘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막 툭툭 던지는 말을 만약에 친구들이 한다 그러면 우리 아마 그 친구도 손절 많이 칠걸요. 엄마가 너 얼굴 왜 갈수록 커지니? 아니 너 곱창 좋아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너 곱창 끊어야 되겠다 야. 그러면
치마 입고 나가면 그 치마를 입는 거야? 종아리가 다 나오는데 네가 네 알을 못 봤지? 그 걸어 다닐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친구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 친구가 동주야 그 옷 입으려고 알 안 보여 이러면은 절교. 그렇죠. 이거는 남친이 얘기하던 뭐 누가 얘기해도 굉장히 선 넘는 건데 오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 침범해도 되는가? 우리 한번 퀘스천 할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딸의 남자 또 상당히 많이 개입합니다. 제가 볼 때 엄마들은 엄마들 나름대로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있어요. 남자에 대한 상처. 아빠네. 아빠일 수도 있고 아빠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전에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물어보지 못했고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그 미안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신념 같은 거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던지죠. 그냥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다듬다가 와, 툭툭 던지시는구나. 툭툭. 김씨 안 돼. 또 방을 또 한번 훔쳐. 스무스하다. 그러다 이렇게 막 탁 털다가 장남도 안 돼. 경상도 안 돼. 뭐 전라도 안 돼. 충청도 안 돼. 사업하는 남자 안 돼. 너 그리고 너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 인중 좁은 남자 안 돼. 누굴 만나야 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은 이 프로파일링에 굉장히 익숙해. 아빠. 특히 익숙한 프로파일링들을 보통 이제 이야기 해. 아빠도 너무 슬퍼. 뭔가 엄마들의 미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딸들에게 굉장히 많이 투사하면서 이렇게 딸들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입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죠. 자, 그 다음에 또 경계선은 넘는 거 뭐 있을까요? 딸들의 취향. 취향이죠. 보통 이제 딸들은 이제 좀 모던한 거, 좀 세련된 거, 약간 북유럽풍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죠. 근데 엄마들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엄마들은 그냥 꽃이야. 그래서 막 접시도 꽃, 베개도 꽃, 뭐 다 꽃이에요. 맞아. 그럼 엄마, 나는 꽃은 좀 별론데, 야, 빨래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 이불이 보풀이 안 난다고. 하여튼 써, 좋다니까 써.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꽃밭에서 일어나가지고 꽃밭에서 밥을 먹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만 이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 꽃밭을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 아주 일상적인 거죠. 우리가 물론 딸들을 사랑하니까 잘 챙겨주죠. 하지만 분명히 좀 다른 건 뭐냐면 가이드처럼 챙겨줘야 돼요.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시인데 알아서들 식사하시고 쇼핑하신 다음에 5시 반에 여기서 다시 깃발 들고 있을 테니 오십시오 하면서 5시간의 자유를 딱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하든지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창조주로서 제작자로서 어떤 오점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떤 조물주나 이렇게 디자이너처럼 딸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침범을 딸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침범이 아주 따뜻한 사랑의 얼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엄마들의 의도는 사랑이죠. 사랑이 넘쳐서 그렇고, 그리고 딸들이 한 40대 정도가 되면 엄마 나이 정도 되는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지를 딸들이 또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참아줘야지 엄마 그것이 엄마의 인생을 인정하는, 엄마의 노고를 내가 인정한다는 이제 그런 애티튜드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이제 얘기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정의 경계선이 모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만 싸우면 자기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기도 아직 3살이고 어려서 얘 치닥거리 하기도 힘들고
자기 인생 자체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도 부족하고. 근데 안 들어주면 못된 딸 같은데 들어주려니 정서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결혼 전에부터 경계선이 계속 모호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예약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 얘기는 다 내 딸한테만 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한번 자기 마음에 경종을 울리셔야겠어요. 딸들은 상담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엄마들이 있다면 딸들이 이제 이것을 전복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수동적으로 엄마가 전화 오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 타임에 전화를 받아야 되죠. 그 내 타임에 전화를 받게 되면 엄마가 그 사이에 진정이 좀 돼요. 네, 진정이 되고 또 엄마가 그 사이에 또 바쁜 일이 생겨. 엄마 왜? 아우, 야, 아까 정말 아주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야, 근데 엄마 지금 어디 가야 되거든? 내가 나중에 아주 그냥, 아우, 속 터져. 끊어! 이렇게 끊어버려. 예,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벌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내가 요즘에 좀 아기도 어리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엄마 힘든 거 있으면 문자로 남겨놔. 내가 또 전화할 수 있을 때 좀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거를 살짝 전복시키면서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시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은 케이스. 근데 이게 참 엄마들의 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마들의 그 말의 필터링을 통해서 이 아빠가 되게 그렇지 않은데 되게 나쁘게 규정될 수 있어요. 엄마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엄마는 너무나 쉽게 불쌍한 사람이 이제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하고 이제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융합을 형성하기도 하니까 약간 정서적으로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진짜로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딸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딸은 나와 같을 것이다. 얘는 말 안 해도 알아.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희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젠 저랑 놀아주지 않는데 예전에 저랑 놀아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극장 같은 데 가면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막 농구공 같은 거 이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3,000원어치 넣어가지고 막 둘이 하는데 공을 넣어서 받고 하는데 공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희 애한테 우와 대박 야 지금 우리 완전 한 마음 한 뜻이야 그지? 그랬더니 저희 애가 저를 딱 보더니 두 마음 한 뜻이겠지. 근데 그때 잠깐 약간 띵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지 두 마음 한 뜻이지.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와서 나는 그동안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필터링해서 없이 해서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을 쉽게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마음 아니고요. 두 마음. 뜻은 때때로 같을 수 있으나 두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들이 많이 하는 생각들은 내 딸은 정말 내가 잘 안다는 전제예요. 나는 너를 너보다 더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친척 애기 돌잔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딸이 가려고 했는데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진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PT를 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돌잔치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기에는 정말로 약간 내 컨디션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엄마에게 안 간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죠.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봉투는 좀 했거든? 근데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아빠랑 갔다 와. 그럼 엄마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좋은데 왜? 막상 가려니까 속이 애리지. 그러니까 작년에 재성이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아. 왜 재성이한테 갈 길을 안 가고 너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막상 보면은 너도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기분이 안 좋지 않아. 나는 정말 너무 축하하고 싶어. 축하해. 야 내가 너를 몰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야. 저 멘트 꼭 있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아우 머리 아파. 나 울렁거리는 것 같은데? 또 나도 가지 말까 봐. 짜증나. 아빠는 이제 옷도 다 입었고.
막 나가려고 했는데 불쌍해. 이러다가 딸 편 들으면 엄마가 와, 엄마 편 들으면 딸이 와. 그러니까 아빠가 근데 가만히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빠가 이제 막 뇌를 풀 가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토가 나면은 그러니까 나는 산에 가는 것이 나은가. 집에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본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이셔츠는 입고 계시는데 바지는 팬티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아, 이렇게 되면은 바지만 입으면 되고 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바지만 벗고 있는 상태. 아, 그 상태군요. 네, 아빠는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시달리던 딸들이 어느 날인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견딜 수 없어. 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탈출을 시도하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얘기해요. 엄마, 하지 마. 우리 집에 반찬 가져오지 마. 화장실 청소 락스 뿌려놓지 마. 내가 할게. 엄마가 야, 온 김에 뿌리고 확 하면 되지. 아니 온 김에 뿌리지 말라고. 나 지금 씻고 잘 거라고. 이렇게 딸들이 저항을 하면 엄마들이 딸들의 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어떻게 무력시키냐면은 허위 합의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엄마들이 무력시키게 됩니다. 허위 합의 효과라는 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믿고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야, 지금 집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너를 붙잡고 물어봐. 아, 그게 허위 합의 효과였구나. 엄마가 잘하나 잘못하나 네가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허위 합의 효과예요.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첫 번째 탈출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내죠. 그러면 딸들은 다시 거기서 탁 주저앉게 돼요. 엄마와 이렇게 좀 자기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세요? 그 딸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케이스지만 엄마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딸들을 아바타하는 시도들을 이제 하기도 해요. 어떻게 아바타 시키냐면 너의 꿈은 나의 꿈. 반대로 말하면 나의 꿈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꿈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여자가 변호사가 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여자는 선생이 최고다. 초등학교 선생이 최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엄마가 원하는 과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막 너무 막 애리고 막 마음 아프고 그래서 물론 지금 직업도 좋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제 꿈을 이제 못 이룬 거에 대한 좀 그게 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답답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좀 터트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지 여행 있죠. 뭐 아프리카랄지만 이제 오지 여행을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그 여행을 가겠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내 아바타를 이 반경 이 다른 국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을 보내줄게. 아, 진짜. 그러니까 로스쿨 가. 아프리카 가지 말고. 그때 딱 그 딸이 내가 아바타구나. 이 느낌이 그때 딱 들면서 엄마 나는 로스쿨을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아프리카로 갈 거야. 그래서 1년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바타를 멈췄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연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성공적이고 뭐 굉장히 딱 드라마 같이 딱 됐고 뭐 첫 번째 기념일은 정말 뭐 항상 그 이상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막 그 다 내 마음을 알아줬고 뭐 이러셨나요?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우리 패널들 한번 대신 얘기해 저 보실까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아보고 싶고 손잡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뜸들이다가 오래 걸려서 오빠 같은 사람 보다 처음났다 지금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셨거든요. 가슴 아프셨겠어요. 우리 나르샤 씨는 어떠셨어요? 아, 떠올려보고 싶은데 누가 첫사랑이었는지 누구랑 첫 연애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다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때는 얘가 첫사랑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걔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한 38 되다 보니까 누가 첫사랑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거 자체도 혼돈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저는 싸웠어요,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지? 이래서 뭔가 계속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강했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맺을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를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얘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어름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니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미니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니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미니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미니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미니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미니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미니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미니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미니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니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거웠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우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아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를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아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어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진체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너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사내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 씨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넣으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이제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찌질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이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좀 지나서 철수가 여은이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성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상중 철수님은 훌륭한 어른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들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말은 성공한이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또 어떠세요? 현명한. 현명한.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창의적이에요.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믿음직한. 믿음직한.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말이죠. 뭐 독립적인, 합리적인, 스마트한, 뭐 현명한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치대는, 눈물이 많은, 뭔가 유약한,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는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톱 물어뜯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독일의 유명 축구 감독은 경기장에서 긴장만 하면 코를 후벼가지고 그래서 맨날 픽 던지고 말고 죄송합니다만. 예. 자, 근데 이 모든 습관들이 언제 나오겠어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 있을 때는 자기가 자동화된 행동을 어디서 중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왜냐?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뭔가요? 욕하는 거죠. 18 뭐 이런 거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너 그렇게 욕하지 마. 너 그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 너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 겪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그때는 안 해.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점잖은 순간, 예의를 차려야 되는 순간,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최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면접을 보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학생들이 수시 면접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수시 면접이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들이 불을 끄고 나가요. 불을 끄고 나가요. 그래서 교수 3분을 암흑 속에 빠뜨리고 나가죠. 사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욕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아이고. 상견례 하는 날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특히나 이 친구는 결혼을 자기 쪽에서는 좀 원했지만 신부가 될 사람 쪽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걸 그 친구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들어갔죠. 그런데 열심히 한 10분 동안은 자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빙을 보시는 분이 뜨거운 물을 실수로 허벅지에 쏟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뜨거! 하는 순간이 오면서 이 친구가 이랬어요. 그 결혼을 결국은 성사가 되지 않았던 결혼으로 만들었죠.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상견례가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술을 마시면서 200번의 그 18이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나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지쳐있을 때 나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자면 뭐예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사람이 지쳐있을 때입니다. 혹은 그 사람이 지쳐있지 않더라도 정신없을 때죠. 왜? 그때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국 왕자 해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국 왕자 해리입니다. 지금 팝콘을 먹고 있죠? 그리고 정신없는 순간이에요, 지금. 저런 사람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농구 경기장에서 정신없이 지금 사람들이랑 옆에 사람 대화하고 있는데 저 때 아이가 팝콘 자기 거를 집어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오히려 공격성을 보여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십거리에 일면에 도배시키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습관이 몸에 밴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을 우리는 다양한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해리 왕자가 여기에서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겠습니까? 피곤한 상태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출 줄 알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저 사람과 같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과는 또 그 사람과 같은 자세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건 의도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특히 언제 나옵니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정신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의지잖아요. 안 따르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써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기분이에요. 기분은요, 정말 쉽게 전염이 됩니다. 재밌는 연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런 연구는 로맨틱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죠. 그 라이벌 이탈리아. 이 두 나라에서만 가능한 실험인데요.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이런 재밌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5월의 햇빛이 따뜻한 광장에 평균적인 외모, 그러니까 최정원 씨나 에반 씨나 김상중 씨 같은 외모가 아니라 저 같은 평범한 외모의 남자를 광장에 투입합니다. 그럼 그 광장에 여러 명의 그런 젊은 여성들이 지나다니겠죠. 자, 이 남성이 가서 이 여성들에게 호감을 약간씩 표시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35%가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외모를 가진 남성이요, 날씨가 흐린 날, 정말 별로 안 좋은 날, 광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15%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날씨에 의해서 나는 거죠. 자, 왜겠습니까? 기분은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전염되죠. 이쪽에 있는 것이 사용이 됐어도 여전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사용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도 그 기분이 전염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쁜 날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이 남자가 나한테 와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극단적으로 감소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 논문을 많이 읽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지금부터가 재밌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그 남성이 여성에게 가서 이 말을 먼저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가르쳐줄 확률이 날씨가 안 좋은 날 때처럼 15%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러면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날씨 좋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건 그거고.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봐 줌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만약에 부장님 한 분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이가 빵점 받았어요. 그러면 막 열 제대로 받은 상태에서 딱 회사에 출근하면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결제 받으러 간 친구는 그날 죽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가든. 그러니까 오히려 부장님이 기분 좋은 상태에 들어오면 결제 서류가 아무리 이상해도 야, 괜찮아, 다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는 거지, 이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죠. 부장님. 안영희 씨, 부장님 회의 들어갈 준비. 부장님, 회의? 얘가 무슨 회의 준비를 해? 아, 예. 노르웨이 건을 안영희 씨가 맡게 됐습니다. 짧게 브리핑해 드리려고요. 하지 말까요? 나중에 네가 따로 보고해. 우리가 저 장면 흔히 목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순간에 바로 이 심리학 연구 결과, 오늘 날씨 좋지요, 이걸 생각했다면 했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죠.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마부장님은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고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돼요. 부장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죠. 참을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은 뭐예요? 나 오기 전에 전무님한테 되게 혼났잖아. 거짓은 뭡니까? 아무 일 없었어. 하지만 참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이 부장님은 그건 그거고 라고 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엉뚱한 전염이 될 수 있는, 엉뚱하게 화살이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의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럴 때는 안 물어보죠. 그리고 이럴 때 물어봐요. 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은 우리 애가 100점 맞았잖아. 저희 결제 서류 좀.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기분을 얘기하실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전염이 된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당신은 그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혹시 당신은 그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땐 놔두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좀 더 그 사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나의 의지는 과대평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런 것들의 역할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 의지를 조금만 과소평가하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의 힘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만 내리시고 올리시면 우리는 훨씬 더 남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으며 나를 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환상의 시간이 지나면 환장할 시간이 온다. 어떤 남녀든지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남녀는 이 세상에 없어요. 싸움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화해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갈등을 할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마피아를 찾는 거죠. 둘 사이에서. 이 사건의 범인이 잡혀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제 남녀 관계에서 갈등은요. 누가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바람을 폈어. 이거는 틀린 경우지만 이렇게 누가 보다 에이 진짜 그걸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 빼고 묘한 것들 있죠. 둘 사이에만 아는. 그래서 남녀 사이의 일은 둘만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자, 오빠랑 사귄 지 100일이 됐어요. 오빠한테 한 7시쯤 카톡을 보내요. 간결하고 핵심 있는 오빠 뭐해? 자, 그리고 일이 사라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와야지. 왜? 일은 사라졌으니까. 여자들은요. 답신의 속도, 답신의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는 계산법이 태어날 때부터 내장된 채로 태어나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를 이제 모르죠. 이게 뭐야? 오빠 뭐야? 아이, 오빠 게임해. 10분만 줘, 10분. 이래, 씨발. 이러면서 이제 오빠를 하는 거예요. 30분 정도. 게임을 하느냐고 클릭해서 일은 사라졌지만 오빠가 답변을 못했을 때. 자, 영숙이는 어떤 상태일까요? 3분이 지났어요. 괜찮아, 3분은. 자,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35분이 지났어요. 특별히 내적인 연약함이나 상처가 많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분은 나쁘지. 뭐야? 너 복수해주겠어. 아주 제대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딴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 상실감과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여성은 35분 동안 불꽃 튀는 눈빛으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죠. 그리고 35분 동안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이 연애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런 존재예요. 남자친구의 35분의 침묵은 그 여자의 외로움을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앞으로는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먼저 버릴 준비는 언제나 하고 있죠. 오빠는 30분 있다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 상태는 어때요? 게임에 이겼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영숙아 오빠야. 영숙이는 뭐라 그럴까요? 자,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이렇게 안 하고 라고 마이너스 도로 얘기할 때에는 내가 지금 너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말해주지 않을 거야. 알아내. 이거. 알아내. 네가 알아내. 이거. 근데 오빠는 바보는 아닌데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숙아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영숙이가 자존심이 있지.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자, 그럼 오빠가 뭐라 그래? 미안해. 쉬어. 끊어버리자. 자, 근데 영숙이는 이제 어때요? 잠을 못 이루죠. 이때 영숙이가 오빠한테 했어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뭐 했어? 맞아요.
뭐 했어? 이걸 말 못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죠. 내가 너의 연락을 35분 동안이나 갈망했다는 것을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워요. 미저리로 볼까 봐. 집착적으로. 근데 오빠들은요,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빠들은 그거를 그렇게 멀티플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했어? 그럴 때 오빠, 나 게임했어. 완전 이겼잖아. 막 얘기하고. 이야, 대박이야, 야. 자, 우리가 여러분이요, 누구하고 갈등을 할 때는요, 이걸 꼭 생각해 줘야 돼요. 남녀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이다. 남녀 사이의 갈등은 100%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대신에 그 강이 폭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의 노력으로 강이 좁아지면 같이 손을 맞잡고 강을 계속 가는 거고요. 그 강이 넓어지면 손을 못 잡고 그냥 갈 뿐이에요. 그 강은요, 그 둘 사이의 그 갈등은 결코 100%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예요. 근데 제가 하나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남편은 이렇게 빨래통에 수건을 꼬리는 안 시키는 거야. 어디서 받아온 수건인지 정체를 알 수 있어. 정말 그 질문을 결혼 5년 만에 했어요. 5년 만에. 여보, 왜 있잖아. 수건을 빨래통에 이렇게 다 안 집어넣어? 왜 이렇게 걸어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거 말이야. 그거를 빨래통에 수건을 탁 넣어봐. 그리고 바로 다음 사람이 또 수건을 쓰고 넣으면 젖은 애와 젖은 재가 묵히면 어때? 군내가 나죠, 군내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의 빨래의 군내가 안 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빨래통에 걸려있어도 건조되는 중이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잘 마르고 있어. 좋아. 자, 제가 그 사건을 결혼 5년 차에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갈등은 내가 그것을 갈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구나. 남녀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의 문제는요,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잘해. 이번에 봐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이러면 이런 식으로 화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 화해할 때 핵심 그 마인드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수위로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런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이게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갈등기를 잘 넘어가신 분들은 선택기로 넘어가게 돼요. 스텝 6. 자, 결혼해서 보통 원하는 건 3가지죠. 행복하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끝나지 않은 로맨스를 성취하고 싶어요. 자, 물론 이 3가지는요, 결혼 관계 안에 있어요. 있는데요, 요만큼 있어요. 로맨스는요, 첫 아기의 울음소리에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35,000번의 식사 준비를 한대요. 화장실 청소 7,000번. 기저귀는 그러면 얼마나 할까? 4,320번 걸어요. 저는 사람들이요, 너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은 정말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너 결혼 생활할 거니? 라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스펙이 아닌 무조건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많이 결혼한 여성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외제차를 타고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긁는 그런 결혼 생활이 호화로운 게 아니라 남편이 새벽 3시에 나 대신에 아기를 당신 좀 자. 내가 할게. 음식물 쓰레기를 눈치 보지 않고 여보 갖다 버려. 냄새나. 미안해. 버려주는 남자랑 사는 것이 가장 호화로운 결혼 생활이라고. 여자들의 내적 만족이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잘생긴 오빠가 좋아요? 오빠 보면서 조각이야, 조각. 아침에 일어날 때 오빠, 우리 오빠 조각이야. 여동생이야, 비너스. 우리 동생 비너스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좋은 가정 어떤 가족이에요? 말 잘 통하고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챙겨주는 누나, 제일 좋은 누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그런 파트너. 객관적인 스펙, 좋은 사람 찾아 헤매는 게 결코 의미가 없어요. 자, 디펜던스. 우리 신뢰의 길. 마지막 단계 신뢰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연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데이트에는 저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실체를 최대치로 파악하는 것이 데이트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보통 데이트 어떻게 하세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데이트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남자들의 특성 몇 가지, 여자들의 특성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남자는요, 첫 번째로요,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여자를 원해요. 자, 제가요, 결혼해서요, 토요일 날 청소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청소기를 막 밀었어요. 근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야 뭐가 깨끗해요? 다 똑같이 청소기가 하는 건데 아니야 남자라서 빨아 이게 힘이 다른가? 진짜 깨끗한데?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 진짜 깨끗해? 달라? 이거 청소기 다른 노즐 어딨어? 무슨 뜻이에요? 네, 자기가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잡이 됐어요. 자, 그날 이후로 저희가 이제 7년이 됐어요. 저 집에 청소기 거의 안 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였다는 것을. 남자들이 자기의 레저 생활에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동참 또는 지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축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빠랑 토요일 오후 4시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2시에. 다급한 목소리로. 아 영수가 야 우리 영화 다음 주에 보러 가면 안 되냐? 그러면 그 이유가 더 짜증나죠. 축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럼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묻죠. 축구가 좋아 내가 좋아? 자 남자는 언제부터 공을 찼을까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친구들이 그 직립을 시도할 때부터 공을 차기 시작해요. 그렇게 오빠는 30년을 찼어요. 군대에서는 매일 찼어요. 오빠에게 공은 수족의 일부.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좋아 축구가 좋아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오빠한테 던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쉽게 답할 수가 없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럴 때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축구를 따라가 주겠어. 그리고 캔커피 싼 걸로 사가지고 축구장에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막 청소랑 같이 뛰는 사람들 야 누구야? 뭐야? 야 우리 여자친구. 거기다 막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막 캔커피. 오빠가요 공 차면서 결정합니까? 이 여자였어. 내가 왜 지금 이 여자랑 다른 집에 살고 있는가? 다음 주에 영화 보고 오빠가 프로포즈 하게 될 거예요. 저는요 여성들이요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포지션에서 연애하는 거 전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여성들의 필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자들은요 같이 걷고 그냥 같이 얘기하고 그냥 같이 전화하고 이런 게 너무 좋고요. 남자들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언제까지 걷자는 건지 이 전화를 지금 언제 끊자는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요 쇼핑 남자친구랑 같이 가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해요. 자 그래서 오빠 우리 강남역에 머리띠 사러 가자. 오빠는 일단 머리띠를 사러 강남역까지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비합리적인 행동. 아 진짜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삐지니까 이제 따라가죠. 강남역에 딱 도착했어요. 너무 좋아요. 오빠는 어떤 기분일까요? 남자가 여자의 쇼핑을 수동적으로 따라다닐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는 스트레스와 같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럼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군대를 다시 간 거야. 군대. 오빠 만화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또 여자가 어떻게 오빠 이거 예뻐? 이거 예뻐? 어때? 그 오빠가 그래 빨리 사. 빨리 사. 총알 안 보여? 빨리 사. 벙커로 들어. 이거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것도 여자들은 꼭 머리띠를 산다고 하니까 구두를 신어보고 있잖아. 그치? 또 구두를 산다고 하면 가방을 메고 있고. 그 목적이 막 표류하니까 오빠가 막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이 전쟁이 언제 끝나?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스트레스 레벨이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짜증나고 그냥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요. 약간의 팁이 필요해요. 자, 강남역에 도착해서 6시예요. 그때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빠, 7시까지 보고 밥 먹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선, 리미트를 정해주는 게 남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7시 라는 생명의 숫자가 생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7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그때 약속을 어기면요 다시는 오빠랑 쇼핑 못 가요. 갑자기 오빠가 배가 아프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고 부장님이 막 미팅하자고 그러고 막 이래요. 반드시 오빠랑 약속을 지켜. 오빠 7시다. 밥 먹으러 가자. 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오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선을 넘어서 벙커로 귀환을 한 상태예요. 그 오빠한테 뭐 해줘요? 우리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격려, 응원, 칭찬 이거 해줘요. 오빠는 다른 남자랑 다르네. 누구네 오빠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짜증을 낸다는데 오빠는 정말 자상하네. 오빠 같은 남자가 없네. 핵심 주제는 You are special. You are the one. 이게 핵심 주제. 얘기해 주면 오빠 뭐라 그럴까? 영수가 오빠 걷는 거 되게 좋아해. 칭찬 앞에서 남자 다시 힘을 얻죠. 그리고 다시 밥 먹고 8시부터 계속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오빠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빠가 좋아한다. 자, 남녀 관계는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숙이랑 대방도 철수가 만났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영숙이가 이렇게 얘기하자. 오빠, 나 이거 봐라. 이거 되게 예쁘지? 이거 샀다? 야, 그런 거 왜 돈 주고 사냐?
야 그런 거 있으면 저금해라 야. 섭섭해요. 일단 넘어갔어요. 참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근데 완전 이번에 4kg 빠졌잖아. 그러니까 너 내가 옛날부터 살 빼라고 했지. 그러니까 계속 달려. 4kg 갖고 되냐? 야 좀만 더 달리면 너 진짜 더 예뻐. 좀만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 진작 해라니까. 참았어요. 오빠 좋아하니까.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갔어요. 오빠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감기 걸렸나 봐. 너 그러니까 내가 면역력 떨어진다고 운동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 그리고 내가 그거 얇은 거 너 레깅스 입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너 따뜻하게 입고 다니란 말이야. 오빠는 다 걱정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건설적으로. 영숙이 마음은 어때요? 너무 섭섭하죠. 남자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오빠 나 오늘 이거 샀다. 예쁘지? 야 진짜 예쁘다. 나 4kg 빠졌어. 대박. 오빠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정말? 자 여자들은요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죠. 남자들이요 쉽게 솔루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대화는요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고 대화하시면요 여러분은 진짜 헐 정말이야 대박밖에 알았는데 영숙이는요 야 너 오빠랑 얘기 잘 돼? 나 우리 오빠랑 얘기 진짜 잘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엔요 굉장히 많은 청춘 남녀들이요 자기의 외로움을 채우고자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또 상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연애를 하실 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서로를 죽이는 서로를 이용하는 연애가 있고요 서로를 살리는 연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정말로 나의 모든 단점을 알고 나와 정말 가장 긴밀한 우정을 가진 한 사람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청춘의 때에 정말 건강한 연애, 서로를 살리는 연애를 하시는 대한민국 청춘 남녀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